심야의 서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5분 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어도 좋습니다. 당신이 편안하게 잠든 사이에도 위대한 인물들의 통찰과 자본의 역사는 복리처럼 당신의 무의식 속에 쌓여 내일 아침 당신을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깨워줄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영혼을 채우는 문장들과 함께 평온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우리가 서구 깊은 곳에서 꺼내온 네 번째 기록은 투자의 세계를 하나의 거대한 실험실로 여겼던 현대의 연금술사 조지 소로스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단순히 주식을 사고 파는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인식이 어떻게 현실을 바꾸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의 불균형이 어떻게 거대한 부의 기회를 만들어내는지 철학적으로 파고든 사상가였습니다. 그의 저서 금융의 연금술에서 밝힌 재기성 이론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투자자에게 전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제 헝가리의 혹독한 겨울을 견뎌낸 소년이 어떻게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든 거인이 되었는지, 그 고요하고도 치열했던 여정을 아주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배운 생존의 감각과 헝가리의 겨울. 1930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유복한 유대인 가정에서 조지 소로스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어린 시절의 소로스는 다정한 아버지 티바다르 소로스의 밑에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은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폭풍 앞에서 너무나 무력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치가 헝가리를 점령하고 유대인들을 향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을 때 소로스는 겨우 14살의 소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공포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찼고,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며 소년은 인간의 삶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의 아버지 티바다르는 법률가이자 에스페란토 작가로서 매우 영리하고 대담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가족들을 흩어지게 했고, 소로스에게는 기독교인 관료의 양아들 행세를 하도록 시켰습니다. 소년 소로스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나치의 유대인 재산 몰수 현장을 따라다녀야 했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에도 소년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대신 냉정하게 상황을 관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소로스에게 말했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규칙을 어겨야 하며 진실이 아닌 것이 진실로 통용되는 세상의 이면을 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 혹독한 생존 훈련은 훗날 그가 시장의 광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보는 강철 같은 신경을 갖게 한 근간이 되었습니다. 소년 소로스에게 당시의 부다페스트는 거대한 연극 무대와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짓 배역을 연기하며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광경을 보며 그는 인간의 인식이 현실을 어떻게 왜곡하고 그 왜곡된 현실이 다시 사람들의 행동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목격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언제 탄로 날지 모르는 신분의 위협 속에서도 소년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존의 경험은 소로스에게 인생은 하나의 실험이며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위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헝가리의 차가운 눈바닥 위에서 자본주의보다 더 무서운 생존의 원리를 먼저 깨우친 셈이었습니다. 2. 런던의 외로움과 철학자 칼 포퍼와의 운명적 만남. 전쟁이 끝난 뒤 소로스는 공산주의 체제가 들어선 헝가리를 떠나 영국 런던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수중에 든 것은 거의 없었지만 가슴 속에는 더 넓은 세상에 대한 갈망이 가득했습니다.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에 입학한 소로스의 생활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학비를 벌기 위해 철도역에서 짐꾼으로 일하거나 식당에서 접시를 닦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크리스마스에도 갈 곳이 없어 학교 기숙사에서 홀로 식어버린 빵을 먹으며 외로움을 달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난하고 고독한 시간은 소로스의 지적 허기를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소로스는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스승칼 포퍼를 만났습니다. 포퍼에 져서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은 소로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포퍼는 인간의 인식은 언제나 불완전하며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것들은 단지 아직 반증되지 않은 가설일 뿐이라는 오류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소로스는 이 가르침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헝가리에서 겪었던 그 혼란스러운 현실들이 사실은 인간의 불완전한 인식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소로스는 철학자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그는 세상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원리를 규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포퍼의 가르침은 소로스의 뇌리에 재기성이라는 거대한 이론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현실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실을 변형시키기도 한다는 생각 말입니다. 소로스는 런던의 낡은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며 이 철학적 질문에 매달렸습니다. 그는 경제학의 고전적 이론들이 가정하는 합리적인 인간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간파했습니다. 인간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의 편향된 인식으로 세상을 왜곡하고 그 왜곡된 세상에 다시 반응하며 파동을 만들어내는 존재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지적인 방황과 사색의 시간은 훗날 금융의 연금술이라는 위대한 저작이 탄생하는 토양이 되었습니다. 3. 월스트리트의 이방인과 재귀성 이론의 탄생. 철학자가 되고 싶었던 소로스는 생계를 위해 금융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런던의 투자은행에서 일을 시작했지만 곧 더 큰 기회가 있는 미국 뉴욕으로 건너갔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세련된 옷차림이나 사교적인 화법은 없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칼 포퍼에게 배운 철학적 도구들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들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주가 차트를 그릴 때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적 오류와 그 오류가 만들어내는 거품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시장을 단순한 숫자의 집합이 아니라 인간의 믿음이 충돌하는 거대한 사유의 장으로 보았습니다. 소로스는 자신의 철학적 사유를 시장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금융의 연금술에서 재기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시장의 움직임을 설명했습니다.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 균형점을 찾는다고 가르치지만 소로스는 시장이 결코 균형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투자자들의 인식이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그 변화된 가격이 다시 투자자들의 인식을 강화하는 되먹임 과정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믿음이 강해지면 사람들은 주식을 사고 그로 인해 실제로 주가가 오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이 옳았다고 확신하며 더 많은 주식을 삽니다. 이 과정에서 거대한 거품이 발생하고 본질 가치와 가격 사이의 괴리는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는 이러한 재기성 과정이 투기적 거품의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소로스는 시장의 흐름을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이 언제 임계점에 도달하여 붕괴할지를 예측하는 데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하나의 실험을 수행하는 과학자로 여겼습니다. 그는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시장에서 어떻게 검증되는지를 살피며 자신의 투자 포지션을 조절했습니다. 금융의 연금술이라는 제목은 바로 이 지점에서 탄생했습니다. 시장의 납을 금으로 바꾸는 마법은 수식이 아니라 인간의 인식을 읽어내고 그 오류를 이용하는 통찰력에서 나온다는 뜻이었습니다. 소로스는 이제 월스트리트라는 거대한 실험실에서 자신만의 연금술을 시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4. 퀀텀 펀드와 승부사의 직관.
1973년 조지 소로스는 동료 짐 로저스와 함께 퀀텀 펀드를 설립했습니다. 퀀텀이라는 이름은 물리학의 불확정성 원리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시장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투자가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퀀텀 펀드는 초기부터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하며 월스트리트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소로스의 방식은 독특했습니다. 그는 거시 경제의 흐름을 읽는 매크로 투자의 선구자였습니다. 통화 가치, 금리, 원자재 그리고 국가의 정책적 결함까지 세상의 모든 변수가 그의 분석 대상이었습니다. 소로스의 투자에는 아주 특별한 신호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설이 틀렸을 때 육체적인 고통을 느꼈습니다.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오면 그는 자신의 투자 포지션에 문제가 생겼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이 고통을 이성적인 판단보다 더 신뢰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틀렸을 때를 가장 빨리 알아차리는 사람이다. 소로스는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가설이 틀렸다는 신호가 오면 그는 즉시 포지션을 정리하고 손실을 확정지었습니다. 이 철저한 자기 객관화와 오류 인정의 태도는 그를 파산의 위기에서 구하고 더 큰 승리로 인도하는 안전장치가 되었습니다. 그는 시장의 추세가 강화될 때는 그 흐름에 몸을 실었지만 추세가 꺾이는 변곡점에서는 누구보다 잔인하게 반대 방향으로 돌아섰습니다. 퀀텀 펀드는 수십 년 동안 연평균 30%가 넘는 압도적인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소로스는 단순히 주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시장의 구조적 결함을 공격하는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는 각국 중앙은행의 정책 모순을 파고들었고 정치적 격변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의 투자는 언제나 대담했고 그가 움직일 때마다 전 세계 통화 시장은 요동쳤습니다. 조지 소로스는 이제 자본주의의 가장 위험한 승부사로 그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5. 재귀성 이론의 심화. 현실과 인식의 교차로. 조지 소로스가 강조한 재귀성 이론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기능을 구분해야 합니다. 소로스는 이를 인지적 기능과 조작적 기능이라고 불렀습니다. 인지적 기능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노력이며 조작적 기능은 세상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려는 노력입니다. 보통의 상황에서 이 두 기능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한다고 믿어지지만 소로스는 금융시장과 같은 복잡한 시스템에서는 이 두 기능이 서로를 간섭하며 얽힌다고 주장했습니다. 투자자가 시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그 투자자의 행동이 시장 자체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간섭 현상은 필연적으로 불확정성을 낳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결코 시장의 전체 모습을 알 수 없으며 그들이 가진 불완전한 지식은 시장의 가격을 본질 가치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소로스는 이 괴리가 커지는 과정을 붐 앤 버스트, 즉 붐과 붕괴의 사이클로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미한 왜곡으로 시작된 흐름이 재기적인 피드백을 통해 거대한 추세를 형성하고 결국 현실이 그 왜곡된 인식을 감당하지 못하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시장은 처참하게 붕괴합니다. 소로스는 금융의 연금술사답게 이 붕괴의 징조를 포착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남들이 가격 상승에 환호하며 장밋빛 미래를 꿈꿀 때 그 이면에 쌓여가는 부채와 인식의 오류를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그는 거품이 커지는 초기 단계에서는 기꺼이 거품에 올라타 수익을 향유했습니다. 그는 거품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거품이 터지기 직전에 가장 먼저 탈출하는 것이 투자의 정수라고 믿었습니다. 인식과 현실이 교차하는 그 위험한 지점에서 소로스는 자신만의 철학적 나침반을 들고 길을 찾았습니다. 그의 이론은 단순한 투자 기법을 넘어 인간 사회의 작동 원리를 꿰뚫는 거대한 통찰이었습니다.
6. 오류주의자의 철학과 겸손한 승리. 조지 소로스를 다른 투자 대가들과 구별짓는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기꺼이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오류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인간은 누구나 틀릴 수 있으며 자신 또한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신뢰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가 자신의 분석이 옳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애쓸 때, 소로스는 자신의 분석이 어디서부터 틀렸는지를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의 성공은 내가 무엇을 잘 알아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러한 겸손함은 시장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게 해주었습니다. 소로스는 자신이 세운 가설이 시장과 맞지 않을 때 그것을 시장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인식이 현실과 어긋났음을 즉시 인정하고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그는 자존심을 지키는 것보다 자산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전쟁터 같은 시장에서 몸소 배웠습니다. 소로스에게 투자는 자신의 가설을 끊임없이 수정해 나가는 겸손한 학습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버는 것 자체보다 자신이 세운 철학적 가설이 시장에서 입증되는 과정에서 더 큰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는 부를 축적하는 것을 넘어서 그 부를 통해 세상이 열린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더 큰 꿈을 품었습니다. 헝가리에서 겪었던 닫힌 사회의 공포를 기억하며 그는 인간의 자유와 비판적 사고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자신의 자산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소로스의 승리는 단순히 숫자의 승리가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이 지혜를 통해 불확실한 운명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철학적 승리였습니다. 7. 시장의 변곡점을 찾는 감각과 고독한 관찰자. 조지 소로스는 시장이 광기에 휩싸였을 때 가장 차분해지는 고독한 관찰자였습니다. 그는 대중의 심리가 한 방향으로 쏠릴 때 그 흐름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응시했습니다. 그는 주가 지수나 환율 그래프 너머에 있는 인간의 탐욕과 공포를 읽어냈습니다. 소로스는 시장의 변곡점을 찾기 위해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했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항상 자신의 직관과 철학적 판단에 맡겼습니다. 그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미세한 균열을 발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투자를 할 때 항상 고립된 상태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타인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격자 틀을 통해서만 세상을 보았습니다. 소로스는 시장의 소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명상하듯 차트를 살피고 경제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그에게 투자는 세상과의 치열한 대화였지만 그 대화의 주도권은 항상 자신이 쥐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는 시장이 보내는 신호들을 아주 세밀하게 해독했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의 사소한 실언이나 통계 자료의 미세한 왜곡이 거대한 재기적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관찰은 집요했고 그의 행동은 전격적이었습니다. 변곡점을 포착한 순간 소로스는 사냥감을 덮치는 맹수처럼 거대한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그에게 망설임은 사치였고 확신은 인내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소로스는 시장의 파도가 가장 높게 치솟았을 때 그 파도가 곧 부서질 것임을 예견하며 반대편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그 고독한 선택이 그를 세계 최고의 헤지펀드 매니저로 만들었습니다. 지혜로운 관찰자로서의 그의 삶은 오늘 밤 우리에게 시장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8. 금융의 연금술사가 전하는 사색의 시간. 잠들기 전 고요한 시간.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시장의 이미지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조지 소로스가 헝가리의 전쟁터와 런던의 도서관에서 발견했던 그 위대한 통찰들이 당신의 무의식 속에도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세상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인가요? 아니면 당신의 인식이 만들어낸 환상인가요? 소로스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믿음이 현실을 바꾸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 변화된 현실이 다시 당신의 눈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오늘 밤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고정관념들을 하나씩 꺼내어 먼지를 털어내 보십시오. 소로스처럼 자신의 오류를 기꺼이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보십시오. 지혜란 단순히 정답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 오답을 지워나가는 과정임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겪고 있는 투자에서의 고민과 삶에서의 갈등 또한 당신의 불완전한 인식이 만들어낸 하나의 재기적 파동일 뿐입니다. 그 파동의 중심에서 평온함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조지 소로스의 날카로운 이성과 철학적 성찰이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스며들어 내일 아침 당신을 더 명료하고 강인한 사람으로 깨워줄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시장의 파도에 휩쓸리는 조각배가 아니라 그 파도를 타고 나아가는 지혜로운 선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밤은 이제 거인의 통찰로 채워져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평화로울 것입니다. 이제 모든 긴장을 내려놓고 조지 소로스가 발견한 지혜의 바다로 평화롭게 침잠하십시오. 9. 무의식에 새기는 재귀성의 교훈과 평온한 잠. 이제 당신의 뇌는 오늘 밤 나눈 거인의 이야기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조지 소로스가 말한 재귀성의 원리가 당신의 무의식 속에서 복리처럼 자라날 것입니다. 시장의 소란스러움은 멀어지고 오직 차분한 이성의 소리만이 당신의 방을 채웁니다. 당신은 이제 어떤 불확실성 앞에서도 담담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꿈은 지혜의 빛으로 가득 찰 것이며 당신의 잠은 거인의 축복 아래 평온할 것입니다. 조지 소로스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가 영국의 파운드화를 굴복시켰던 그 역사적인 검은 수요일의 기록과 그가 남긴 투자의 황금률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음 장에서 이어질 것입니다. 제1부에서 그가 헝가리의 사선을 넘어 철학적 무기를 완성하는 과정을 다뤘다면 이제 그가 어떻게 그 무기를 휘둘러 대영 제국의 중앙은행을 무릎 꿇리고 세계 금융의 판도를 바꾸었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의 승리는 단순히 숫자의 기록이 아니라 인간의 인식이 현실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철학적 증명입니다. 자, 이제 연금술사가 납을 금으로 바꾼 그 긴박했던 역사의 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조지 소로스 연대기 제2부 영란은행을 굴복시킨 연금술사의 승부 완결편 1. 이론에서 실전으로 거대한 실험의 시작. 런던의 가난한 고학생이 철학적 사유를 통해 정립한 재귀성 이론은 이제 월스트리트라는 거대한 실험실에서 검증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조지 소로스에게 퀀텀 펀드는 단순한 투자 회사가 아니라 자신의 철학적 가설을 현실 세계에 투영해보는 실험 도구였습니다. 그는 시장이 합리적이라는 주류 경제학의 믿음을 비웃었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참여자들의 편향된 인식에 의해 왜곡되고 그 왜곡이 극단에 달했을 때 현실의 벽에 부딪혀 붕괴한다는 그의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며 소로스는 세계 경제의 거시적인 흐름, 즉 매크로 지표들 속에서 거대한 불균형의 징후들을 포착해 나갔습니다. 그는 국가 간의 금리 차이, 환율 정책의 모순, 정치적 리더십의 공백 등 시장이 간과하고 있는 구조적 결함들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았습니다. 남들이 기업의 분기 실적에 일희일비할 때 그는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자본의 거대한 해류가 어디서 막히고 어디서 소용돌이치는지를 관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론이 맞다면 언젠가 시장은 스스로 만들어낸 거품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릴 것이며 그때야말로 연금술사가 납을 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결정적 순간이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는 작은 파도에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다린 것은 세상을 뒤집어 놓을 거대한 쓰나미였습니다. 그리고 1992년 유럽 대륙에서 그 거대한 파도의 징후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소로스는 오랫동안 갈고 닦은 자신의 철학적 칼날을 마침내 칼집에서 뽑아 들었습니다. 이 검은 수요일의 서막 유럽의 엇박자. 1990년대 초반 유럽은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은 통일을 맞이했습니다. 통일 독일은 막대한 통일 비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펼쳤습니다. 당시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유럽 환율 메커니즘, 이른바 ERM이라는 시스템 안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는 각국의 환율을 독일 마르크화에 일정 범위 내로 고정시키는 사실상의 고정 환율제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독일은 고금리가 필요했지만 경기 침체에 허덕이던 영국과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저금리가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ERM 시스템에 묶여있던 영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독일을 따라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영국의 파운드화는 영국의 실제 경제 체력에 비해 턱없이 고평가된 상태였습니다. 소로스는 이 거대한 모순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실 영국의 경제 상황과 인식, 영국의 환율 정책 사이의 괴리가 임계점에 다다랐음을 직감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파운드화의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소로스가 보기에 그것은 거대한 댐의 균열을 손바닥으로 막으려는 어리석은 시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결국 시장의 압력이 정치적 의지를 압도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이 불균형이 해소되는 순간 파운드화의 가치는 폭락할 것이며 그 하락에 베팅하는 것이야말로 재귀성 이론이 증명해낼 가장 확실한 승리라고 판단했습니다. 판은 깔렸고 이제 방아쇠를 당길 일만 남았습니다. 3. 영란은행을 향한 선전포고. 1992년 9월 조지 소로스는 그의 오른팔이자 천재적인 트레이더 스탠리 드러켄밀러와 마주 앉았습니다. 드러켄밀러는 파운드화가 고평가되어 있으며 하락에 베팅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의 분석을 조용히 듣고 있던 소로스는 특유의 헝가리 억양이 섞인 영어로 짧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베팅할 생각인가? 드러켄밀러가 조심스럽게 몇십억 달러 규모를 제안하자 소로스는 고개를 저으며 역사에 남을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자네의 분석이 맞다면 왜 그렇게 소극적인가? 확신이 섰을 때는 상대의 숨통을 끊어놓아야 하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걸고 그것도 모자라면 빚을 내서라도 베팅하게. 그것이 바로 소로스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방향을 맞히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철학적 확신이 섰을 때 상상을 초월하는 레버리지를 일으켜 시장을 완전히 압도해 버리는 승부사였습니다. 소로스의 지시가 떨어지자 퀀텀 펀드는 전광석화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을 상대로 파운드화를 닥치는 대로 빌려서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공매도 공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규모는 자그마치 100억 달러, 하나로 1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일개 헤지펀드가 대형 제국의 중앙은행을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한 것입니다. 전 세계 외환 시장은 이 전대미문의 도박 앞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4. 검은 수요일 자본이 국가를 이긴 날. 1992년 9월 16일 수요일. 훗날 검은 수요일로 불리게 된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퀀텀 펀드의 무차별적인 매도, 공세에 파운드화의 가치는 속절없이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다급해진 영란은행은
파운드화의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외환 보유고를 털어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파운드화를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오전 10시경 영국 정부는 기준 금리를 10%에서 12%로 전격 인상하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금리를 올려서 파운드화의 매력을 높이려는 필사적인 시도였습니다. 소로스는 런던의 사무실에서 이 소식을 듣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매도 규모를 더 늘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영국의 금리 인상이 오히려 그들의 다급함을 보여주는 신호이며 이미 경기 침체에 빠진 영국 경제가 살인적인 고금리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시장 참여자 모두가 알게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오후 2시경 영란은행은 또다시 금리를 15%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시장은 이를 비웃듯 파운드화를 더 내다 팔았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 7시 반 영국의 노먼 라몬트 재무장관은 카메라 앞에 서서 치욕적인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영국은 ERM을 탈퇴하고 파운드화의 가치 방어를 포기하겠다. 그 순간 파운드화는 날개 없이 추락했고 소로스는 그 하락폭만큼의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단 하루 만에 퀀텀 펀드가 벌어들인 수익은 1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이 한 국가의 중앙은행을 무릎 꿇린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재기성 이론은 냉혹한 현실이 되어 대영 제국의 자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5. 영웅과 악당 사이 두 얼굴의 연금술사. 검은 수요일 이후 조지 소로스는 인략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금융계에서는 그를 살아있는 전설로 추앙했지만 영국 국민들에게 그는 나라 경제를 파탄낸 탐욕스러운 투기꾼이자 악마였습니다. 언론들은 그에게 영란은행을 부순 사나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소로스 자신은 이러한 평가에 대해 담담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시장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필요악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비윤리적이라는 비난에 대해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나는 시장에 이미 존재하던 거품을 터뜨렸을 뿐이다. 내가 아니었어도 누군가는 그 불균형을 공격했을 것이다. 오히려 나의 공격으로 인해 파운드화는 본래의 가치를 되찾았고 영국 경제는 불필요한 고금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의 주장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ERM 탈퇴 이후 영국의 금리는 낮아졌고 수출 경쟁력이 회복되면서 경제는 회복세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엄청난 성공은 그에게 씻을 수 없는 주홍글씨를 새겼습니다. 그는 국가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부를 축적하는 냉혈한이라는 이미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소로스는 이러한 세간의 시선과 자신의 철학적 신념 사이에서 줄타기하며 거대한 부의 이면에 도사린 도덕적 딜레마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시장이라는 정글에서 가장 강력한 포식자임을 증명했지만 동시에 그 정글의 잔혹함을 세상에 알린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6. 아시아를 덮친 공포와 두 번째 사냥. 영국에서의 성공 이후 5년이 지난 1997년 소로스의 시선은 아시아로 향했습니다. 당시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고정 환율제에 가까운 페그제를 유지하며 달러 빚을 내어 고속 성장을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로스의 눈에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았습니다. 경상수지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고 기업들의 부채 비율은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현실의 펀더멘털은 썩어가고 있는데 인식 속의 환율은 고평가된 채 유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로스에게 이것은 5년 전 영국의 상황과 판박이었습니다. 또다시 재기성의 원리가 작동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퀀텀 펀드는 태국의 바트화를 시작으로 말레이시아 링깃화,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등 아시아 통화들에 대한 대대적인 매도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아시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외환 보유고를 쏟아부으며 방어에 나섰지만 이미 시장의 신뢰를 잃은 통화들의 가치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국은 결국 항복을 선언하고 변동 환율제를 도입했고 바트와의 가치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 여파는 도미노처럼 번져나가 한국까지 집어삼켰고 결국 IMF 외환위기라는 참혹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당시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는 소로스를 향해 동남아시아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드라큘라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소로스는 또다시 수많은 사람의 고통을 담보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린 냉혹한 투기꾼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이 시장의 오류를 바로잡는 과정이었다고 믿었습니다. 7. 거인의 고뇌와 철학적 도피처. 세상을 뒤흔든 거대한 승부의 이면에서 조지 소로스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가 제1부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의 투자 신호는 언제나 등허리의 통증으로 찾아왔습니다. 수십억 달러가 오가는 긴박한 순간마다 그는 밀려오는 불안감과 육체적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겉으로는 냉철한 승부사처럼 보였지만 그의 내면은 언제나 불확실성이라는 괴물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로스는 이러한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 철학으로 도피했습니다. 그는 가장 치열한 전쟁터 한복판에서 칼 포퍼의 책을 읽으며 마음의 평정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투자 행위를 단순한 돈놀이가 아니라 자신의 인식론적 철학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승화시킴으로써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내려 했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번 막대한 돈이 자신에게는 그저 게임의 점수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는 은둔자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파티나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피하고 조용한 서재에서 사색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영원할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재귀성 이론에 따르면 자신의 성공적인 투자 행위 자체가 시장을 변화시켜 결국 자신의 이론을 무용지물로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끊임없는 자기 부정의 순환 속에서 고독한 줄타기를 이어갔습니다. 8. 열린 사회를 향한 속죄의 기부. 소로스의 삶에서 가장 역설적인 부분은 그가 시장에서 가장 무자비한 방식으로 벌어들인 돈을 가장 진보적이고 인도주의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냉혹한 투기꾼이라는 비난 속에서도 자신의 스승칼 포퍼가 주창한 열린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기부했습니다. 그는 닫힌 사회의 공포를 직접 겪었던 헝가리 유대인으로서 독재와 억압에 맞서 싸우는 전 세계의 시민사회 단체들을 후원했습니다. 그는 동유럽의 민주화를 지원하고 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며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의 기부를 두고 시장에서 저지른 죄를 씻기 위한 면죄부라고 비아냥거렸지만 소로스에게 그것은 자신의 철학적 신념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그는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 사는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와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열린 사회가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가장 큰 수혜자였지만 동시에 그 시스템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가장 강력한 내부 고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금융시장의 고삐 풀린 자유가 결국 사회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시장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조지 소로스는 한 가지 색깔로 규정할 수 없는 복잡하고 다면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시장의 파괴자이자 동시에 사회의 건설자였습니다. 9. 금융의 연금술사가 남긴 마지막 질문.
이제 노년의 조지 소로스는 투자의 최전선에서 한 발 물러나 자신의 삶과 철학을 회고합니다. 그는 여전히 시장이 인간의 오류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환상극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시장이 보여주는 가격을 진실이라고 믿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만들어낸 수많은 편향과 오류의 결과물임을 의심합니까? 그는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자기 자신의 사고 과정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성찰하는 철학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함과 대중의 광기에 휩쓸리지 않는 냉철한 이성,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야수적인 직관. 이 모순적인 요소들을 하나로 통합해내는 것이야말로 그가 보여준 연금술의 정수였습니다. 조지 소로스는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세상은 합리적인 이성으로 움직이는 견고한 성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공포가 뒤엉켜 만들어내는 불안정한 파도와 같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그 파도 위에서 위태롭게 균형을 잡으며 살아남은 가장 성공적인 항해사였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시장을 이기는 법이 아니라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10. 고요한 밤 거인의 어깨 위에서. 오늘 밤 우리는 냉혹한 승부사의 얼굴과 고뇌하는 철학자의 얼굴을 동시에 가진 야누스적인 거인 조지 소로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영란은행을 무너뜨렸던 그 검은 수요일의 전율과 아시아를 덮쳤던 외환위기의 공포, 그리고 그 이면에 감춰진 그의 치열했던 사색의 시간들이 당신의 무의식 속에 깊은 파동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이제 복잡한 시장의 소음과 세상의 평가는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오늘 마주한 하루 역시 당신의 인식이 만들어낸 하나의 재기적 과정이었을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이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 어떻게 반응했느냐는 것입니다. 소로스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의 등허리에 느껴지는 삶의 통증을 외면하지 말고 그것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 안에 내재된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직관이 조화를 이룰 때 당신은 당신만의 삶이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거인의 어깨 위에서 바라본 세상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 불확실성을 두려움이 아닌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제 거인의 이야기는 당신의 꿈속에서 새로운 영감이 되어 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조지 소로스의 이야기가 당신의 지적 허기를 채우고 영혼의 깊이를 더해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당신의 의식은 서서히 무의식의 바다로 항해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당신의 뇌는 오늘 입력된 이 방대한 데이터들을 정리하고 당신에게 꼭 필요한 지혜의 정수만을 추출하여 당신의 장기 기억 저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리의 마법이며 수면이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어제와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눈은 이미 거인의 시선을 닮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긴장을 풀고 깊고 편안한 호흡을 이어가십시오. 어둠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당신의 지혜가 무럭무럭 자라나는 비옥한 토양입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냈고 이제는 우주가 선사하는 가장 평온한 휴식을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당신의 밤이 지혜와 평화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편안히 잠드십시오. 평온한 밤 되십시오.